2. 적제비 사냥꾼. 우리가 마당고 미령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다썼습니다. 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백두산 지구를 떠나 멍강 지구로 진출했다는 것을 때늦게나마 내탐한 일제 첩보 모략 기관들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었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김주현이 서부대 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난날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던 머머한 영감이 멍강에 살면서 적제비 덫을 놓으러 다니는 것을 만나 선전사업을 했는데 경향이 좋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적제비 사냥꾼 영감한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립군 출신이라는 말에 귀가 당기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대가 중국 본토를 막 들이쳐서 북경을 먹었다, 상해를 점령했다 하는 바람에 대가약한 사람들이 혁명을 거의나 포기하고 바람이 잠잠한 안방이나 뒷골목으로 몸을 사릴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애국지사가 그리워 옛날 독립운동을 좀 했다는 사람만 만나면 반갑다고 무작정 손을 잡아 흔들던 때였습니다. 더구나 몽강에서 독립군 출신 영감과 접촉했다고 하니 그 영감을 통해서 심영준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영준은 만주 땅에서 정의분이, 신민분이, 참의분이 하는 독립군 3부가 세력 다툼을 할 때 참의부에서 거물급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심영준이 참의부 시절에 휘남, 화전, 멍강 일대에서 활동했고 3부가 국민부로 통합된 후부터는 멍강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영준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학 시절에는 길림의 상이가에 있는 벅흥태종미소나 삼풍여관에서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자들과 독립군 지도자들은 3인 1당, 5인 1파, 8단 9회의 난립상태를 해소하고 각 당 각파 각계 역량의 집결을 목적으로 하는 3부 통합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합의 중심지가 길림이었습니다. 정의부와 신민부, 참의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표회의를 할 때 심영준은 참의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적제비 사냥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영감이 심영준을 아는가, 안다면 지금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주현은 미령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적제비 사냥꾼 영감을 다시 만나보았는데 영감이 비록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애국심만은 버리지 않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영준의 주소와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 하였습니다. 적제비 사냥꾼은 심영준이 독립군에서 물러난 후 색시를 얻어가지고 몽강에 와서 살지만 변한 것은 없고 뜻은 여전하다는 것까지 자신있게 보증해 놨었다고 합니다. 나는 김주현의 말을 듣고 심영준이 나이는 많지만 독립운동이 났을 때의 처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거기다가 줄을 좀 달아서 몽강 일대의 조국광복회 조직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주장은 다르지만 그도 애국심을 간직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통일전선에 꼭 합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영준이라는 인물을 그처럼 중시하고 그와 접선하기 위한 방도를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구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 군대가 중일전쟁의 수렁창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일 역량과의 공동전선을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림정계통의 반일 역량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림정계통의 반일 역량과 손을 잡자면 우리와 림정 사이에 줄을 놓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심영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영준은 한때 상해 임시정부에 드나들던 사람이다. 그가 속한 참의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이름을 가진 림정의 직속 산하단체였고 그 안에 적지 않은 간부들은 림정에서 직접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심영준과 함께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중국 관내에 들어가 있은 사람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림정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고 중국 국민당과도 기맥을 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미 그때 우리 부대에는 왕동님의 특사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편제도 없는 경희중대 교관이라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그를 보고 리겨관 하고 불렀습니다. 그가 중국 장기를 잘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자주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왕덕님이 중일전쟁 발발 직후 혁명군사위원회 별동대 제2일호군 지휘로 있으면서 장개석과 연결되어 있고 장개석이 또한 림정과 내통하고 있는 조건에서 왕덕님과의 선을 잡아주기만 하면 림정과의 합작을 성사시킬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왕덕님이 관내에서 리교관을 특사로 보내준 것은 실로 예상치 않았던 행운이었습니다. 리교관의 말을 들어보면 왕덕님은 환갑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그냥 일선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안장도 나에게 왕덕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안장은 구국군 부대에 있을 때 어이성의 명령을 받고 천진에 가서 왕덕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왕덕님은 진안장에게 자기가 그 전날 동북땅을 떠나 관내로 들어간 것은 장개석이나 장학량의 도움을 받아 반일투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진안장이 왕덕님에게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심용준과의 접선을 위해서는 적재비 사냥꾼 영감을 더 검열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에게 몇 번 과업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과업을 매번 착실하게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의 검열을 통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용준에 대한 공작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적재비 사냥꾼 영감을 통하여 그에게 나의 명의로 된 편지도 보내고 저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서원도 보내주었습니다. 적재비 사냥꾼 영감은 심영준에게 갔다 와서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다른 반응이 없던가고 물으니 편지 회답을 인차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김주연에게서 이런 보고를 받고 심영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 있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바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심영준이 편지를 받으면 미령으로 직방 찾아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응만은 아주 크게 보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좀 냉담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총을 메고 돌아다니며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쓰다가 가정에 묻힌 사람이니 왕년처럼 반일전선에 또다시 나서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받게 되자 머리가 좀 땡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반일전선에 나서달라는 것은 이전처럼 독립운동에 몸을 적셔달라는 뜻인데 운동을 중도반단한 사람이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영준이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선언을 보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혁명을 중도반단했던 사람이 혁명의 길에 2번 다시 나설 때에는 물론 결심을 인차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영준이 회답을 뒤로 미루는 데는 제 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편지를 보낸 이상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답장을 받아보아야 심영준의 정신상태도 알 수 있고 그 정신상태에 알맞는 처방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몽강현에 나갔던 서부대 동무들이 적재비 사냥꾼 영감에게서 심영준의 회답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심영준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산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고 문안 인사를 간단히 한 다음 김용직 선생의 자제가 이제는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싸우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일무장투쟁 노선이 아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있은 것이 양심에 가책된다고 하면서 나의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에 다시 나설 결심을 했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심영준은 나이로 볼 때 우리 아버지네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937년이면 그 세대의 독립운동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인으로 되었거나 해외로 망명했거나 감옥에 끌려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대회에서 물러나 첩으로도 되고 농사꾼으로도 되고 시종대로도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독립운동자들 가운데 이름난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벌써 1920년대 말이나 1930년대 초에 길림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 관내로 활동지역을 옮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아버지의 친지가 아마 손정도 목사일 것입니다. 무장투쟁을 하느라고 간도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무송 시절이나 길림 시절에 자주 보곤 하던 삼부 소속의 독립군 지도자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 가서나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 생각을 할 때면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논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애국지사들의 얼굴도 눈앞에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사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그들의 행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몽강에서 심영준을 찾아낸 데다가 그와 줄이 닿아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편지까지 받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저국광복회 조직망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때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대내 신문에도 실었습니다. 몽강지방의 저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백두산 근거지의 위력과 영향력을 이 일대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 역량을 여러 방면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재비 사냥꾼 용감을 통하여 심영준에게 돈을 좀 보내서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와 같은 정기 간행물들을 사보내게 하였습니다. 심영준은 며칠 사이에 우리가 요구한 신문 잡지들을 다 사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우리와 심영준 사이에는 편지도 여러 번 오갔고 돈과 물건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심영준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를 지하조직 활동에 빨리 인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령부당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영준과의 사업을 더 판에 크게 벌리자.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몽강 일대의 저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광범위 꾸리자고 토의하였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이제는 심영준에게 과업을 맡겨도 될 것 같다. 몽강의 저국광복회 조직을 하나 꾸려보라고 하자. 그리고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약제도 부탁해보자. 이것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로 될 것이며 동시에 그가 정치적 생명을 되찾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도 내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심영준의 고문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작원으로 누구를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도 토의되었습니다. 심영준이 한때 잠입부의 거도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조직건설 경험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삼부 통합에 참가한 것뿐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는 비합법적인 지하조직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영준에게 유능한 정치 일꾼을 한 사람 파견하여 뒤에서 그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적임자로 정치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밀동무가 선발되었습니다. 심영준도 우리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김 장군의 부탁대로 저국광복회 조직을 당장 뿌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와의 직접적인 상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심영준의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몽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성원들이 다 반대하였습니다.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곱절이나 많은 심영준을 미령에 불러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영준과의 대화를 성사시키자면 몽강 시내도 아니고 미령도 아닌 제3의 지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理想적인 방안으로 보고 서부대를 파견하여 적당한 장소를 거르게 하였습니다. 장소만 거르게 되면 거기에 기밀을 보내어 심영준과의 대화를 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작전까지 짜놓은 다음 김주현 서부대를 시켜 적재비 사냥꾼 영감을 미령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두도 송하강 쪽에서 사령부가 있는 미령까지 들어오자면 여러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강골로 얼음을 타고 들어오다가 벼랑을 기어 오른 다음 7년대 미령, 8년대 미령, 경의중대 미령을 차례로 거쳐야 사령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령부에 오려면 반드시 이 통로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사령부가 정해놓은 엄격한 미령 출입 질서였습니다. 미령의 출입자들이 강골의 얼음을 타면 발자취를 남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설사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강판 위의 눈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눈 위에 신발을 몇 번 비비고 얼음 강판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낸 겨울철 행군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당고우 미령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했고 백석탄 미령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멍강현 청강전자로부터 마당고우로 가던 날 그 해에 첫눈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미령 근처의 벼랑바위 앞에 이르니 두꺼운 얼음 강판 가운데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을 보고 그날 어떤 대원들은 두도성하강 벅판에 온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마당고우의 관문에 서 있는 벼랑이 대단히 가파롭고 험했습니다. 전 부대가 이 바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대원들은 땀을 철철 흘리며 나무가지와 마른 풀뿌리들을 휘어잡고 한치 한치를 힘들게 터봐 올랐습니다. 눈썹에 성해가 불리는 추운 겨울날 두도성하강 얼음판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물을 보니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도성하강이 별난강입니다. 적제비 사냥꾼 영감도 우리가 마당고우로 들어올 때 개척한 밀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서부대와 함께 7년대 미령의 버처 앞을 지나다가 얼결에 버처병들이 여전 미령에 데리고 들어오는 건 간첩밖에 없는데 저 영감 행색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영감이 정탐꾼이 틀림없다면 내가 한번 쏴봐야겠다고 농삼아 한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겨울에는 미령에 절대로 사민들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미령 밖에 나가서 만났지 미령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죄상을 조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미령에 데려왔습니다. 이런 실정에 습관된 버처병들은 적제비 사냥꾼 영감을 정탐꾼으로 보았습니다. 버처병들이 그런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적제비 사냥꾼 영감을 중국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이 그날 입은 옷은 조선옷이 아니라 중국옷이었습니다. 그가 왜 조선옷을 입지 않고 중국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버처병들로 하여금 적제비 사냥꾼 영감을 중국 사람으로 잘못 보게 했고 그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적제비 사냥꾼이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말을 듣고도 꿈만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처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유격대가 자기의 내막을 다 알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심령전과의 대화를 준비하던 시기에 적제비 사냥꾼 영감은 일본 사람들의 위협과 공갈에 못 이겨 본의 아니게 사령부를 해칠 임무를 받았습니다. 서부대와 함께 미령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우리를 해칠 때 사용할 흉기까지 휴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태평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적제비 사냥꾼 영감이 사령부에 나타났을 때 나는 왕덕님의 특사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적제비 사냥꾼을 만나주었는데 그 영감의 얼굴색이 왜 그런지 밝지 못했습니다. 훗날 적제비 사냥꾼 영감도 고백했지만 그날 그는 버처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김일성 장군이 석 달 전기를 내다본다더니 아마 우리끼리 꿍꿍이 한 것을 다 아는 모양이다. 나를 이런 데로 끌고 들어올 수 없겠는데 이런 데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무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었는데 버처서에서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으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제비 사냥꾼 영감의 신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몽강과 같은 벽지에 들어와 적제비잡이로 생계를 이어가자니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대원들에게는 수수밥을 먹이면서도 그에게만은 기장밥을 해 먹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대 견학도 시키고 오락회며 강연회며 학습 토론회도 구경시키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훈련도 주고 계몽도 시킨 다음 기밀과 함께 심령전과의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 제3의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영감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향을 많이 주느라고 했지만 그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경위대원들은 그 영감이 기장밥을 해줘도 먹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미령에서 언제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적제비 사냥꾼 영감과 기미를 제3의 지점에 제때 보내지 않은 것은 적들이 마당고우 일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시 서조들을 여러 곳에 보내어 높은 고지나 나무 꼭대기 위에서 망원경으로 주위를 세심히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감시 소저들은 미령 부근의 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과 처처에 적들이 집결되어 있는 것을 제껏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연기를 내지 않고 밤에만 불을 조금씩 피워 밥을 지어 먹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담화를 하려고 적재비 사냥꾼 영감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담화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서부대 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이 사업 보고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업 종용을 간단히 보고한 다음 공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탐꾼 두 놈을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놈은 자기 정체를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설복하여 그 자리에서 놓아주었고, 다른 한 놈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자기가 받은 임무와 죄과에 대해 전혀 실토하지 않고 숨기면서 반항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부대 책임자의 보고를 듣고 나서 정체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처리한 것도 잘한 일이고 솔직하게 자백한 사람을 놓아준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적재비 사냥꾼 영감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머리를 연방 조아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장군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나도 서부대 책임자도 영문을 몰라서 영감의 거동만 지켜보았습니다. 영감이 용서를 빌 땐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곡절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감에게 무슨 사연인지 어서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영감은 그 말에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는 밖에 나가서 벚나무 밑에 감춰두었던 도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첫째 죄가 일본 놈들한테서 사령부를 해치고 돌아오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미령에 들어와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뉘우치고 사령부에 자수할 대신 도끼를 감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심영준이 변절한 것을 알면서도 사령부에 귀띔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심영준이 변절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해졌습니다. 적재비 사냥꾼이 일본 사람들한테서 임무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닥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 백두산 미령에 있을 때에도 몇 번 체험해보았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날에 잠입부 거물급인 심영준이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삼부 시절의 심영준은 명망도 높았고 민중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는 반일을 선동하는 씨가 박힌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제의 개가 되었다니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나는 적재비 사냥꾼 영감에게 심영준이 변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고 물었습니다. 적재비 사냥꾼 영감은 심영준이 일본 놈들과 모의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모의를 했는가고 물으니 사령부를 유인할 방도를 모의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심영준에게 유격대 대표가 가게 되면 우선 그를 옥류하고 강박하여 사령관과 모 지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사령부에 보내며 편지를 받고 사령관이 약속된 지점에 나타나면 포위해서 붙잡는다는 것이 심영준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 짜놓은 사령부 유인 방안이었습니다. 적재비 사냥꾼 영감의 고백에 의하면 심영준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그가 뒷골방에서 일본 사람들과 토의하고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거리를 하나씩 맡길 때마다 심영준은 일본 사람들한테 꼭꼭 찾아가서 혁명군이 무슨 부탁을 해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지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적재비 사냥꾼은 심영준이 외놈들에게 투항 변절한 다음부터 장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의 터볼 때도 여러 번 끌어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적재비 사냥꾼 영감이 사전에 자백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밀도 녹아나고 나도 녹아나고 다 녹아날 뻔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역시 믿음의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미령에도 들여놓고 부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통째로 개방해 놓고 마음대로 구경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영감의 흑심이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되돌아섰던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변증법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김정일 동무의 주장 가운데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명언입니다. 불신을 해서 덕을 벌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의 구별이 없이 연통까지 다 뽑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되 실천을 통해 검열해야 합니다. 영감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다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무들은 그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감을 관대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기 죄가를 솔직히 반성하는 사람한테야 왜 아량을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혁명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환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용준의 신뢰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관계로부터 혁명을 추동할 수도 있고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의利益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지만 혁명의利益과 인민의利益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안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인차 변질되고 맙니다. 어려운 때에 혁명을 제일 쉽게 배신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와利기주의에 중독된 인간들입니다. 나는 심영준의 신뢰를 통하여 사람이 근본을 잊고 자기 보신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엄중한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친구도 동지도 이웃도 민족도 나라도 서슴없이 팔아먹습니다.